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108회 전산세무 2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일 시행한 전산세무 2급 108회 기출문제에 대해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문제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은 문제 구성은 그러니까 평상시랑 동일하게 나왔어요.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소득세 2문제가 출제됐고요. 계산형 4문제, 이론서술형 11문제가 출제됐고요.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눴을 때 이건 좀 개인적 견해긴 하지만 상위 4문제, 중위 1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참고로 이 강의 찍기 전에 이게 6개, 9개로 분류했다가 다시 좀 수정을 해서 4개, 11문제 정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난이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108회 시험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그래 난이도가 있게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1번 회계추정의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이게 전진법이 적용이 되면은 그 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진법이 적용되면 그 해부터.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됐어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X2년도부터 변경했다면 X2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옳은 말이고 2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원칙적으로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자, 여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을 말한 거잖아요.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 회계 정책 변경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소급법.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답을 찾았어야 돼요.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이 문제는 득점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3번 보시면 매기 동일한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고 유용성이 향상된다. 4번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고 재무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3번과 4번은 계속성에 대한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비교 가능성도 증대되고 유용성도 향상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계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기준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답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2번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죠. 이 발행자 입장에서 먼저 정리해 볼게요. 주식 배당의 발행자 입장에서는 5번에 4번,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되는 거. 이게 주식 배당의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주식 발행 회사는 당연히 순자산 변동이 없죠. 자본 간 이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주주 입장, 반대 주주 입장이죠. 투자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죠. 부의 변동이 없으니까. 다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식수는 늘어나고 이 단가, 시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번은 그 얘기 옳은 말이고요. 2번 주식 발행회사 입장에서 배당 결의일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감소한다. 우리가 이 배당 결의일 때 발행회사는 우리가 주식 배당 분기 어떻게 해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이 감소하죠.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분기하잖아요. 2번 옳은 말. 3번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 증가한다. 주식 배당은 액면 금액 조정이 아니에요. 액면 금액 조정인 거는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4번 주식 발행회사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식 배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2번 역시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예. 참고로 시험을 6월 3일 날 시행을 했고요. 이론 해설 강의 지금 이틀 있다 6월 5일 날 촬영하고 있는데
시험이 있는 날은 제가 웬만하면 6월 3일 날 기준했을 때 뭐 특별한 어떤 일정을 잡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의 일정도 잡지 않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또 웬만해서는 제가 뭐 어떤 개인적인 일정도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이런 일정도 잡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점수 Q&A 들어오면 그래도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분 점수 Q&A 답변을 좀 이렇게 바로 즉석으로 좀 드릴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이제 가다바는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날 시험 본 날 8시가 돼야 문제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공개는 8시 이후에 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때 돼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내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고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를 적어주시는 게 아닌 이상은 다만 이제 그 부분 점수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예. 뭐 그 8시 이후가 되면은 뭐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의 신청 가능성 혹은 요거는 물론 뭐 답은 A라고 했을 때 B라고 했지만 B라고 주장할 약간의 근거가 있으면 제가 이의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부분 점수 Q&A에 제가 적어 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이의 신청 제가 해보라고 하신 분들은 이의 신청 꼭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점수가 그래 조금 더 올라갈 상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예. (3번) 볼까요? 자,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기속되는 보고기한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수익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직접 대응, 합리적 기간 배분, 단계 즉시 인식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 중 비용 인식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감가상각비는 기간 배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예시 2개만 보면 되는데 급여나 광고 선전비 2개 보면 알겠죠. 접대비 마찬가지지만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러므로 답이 되는 건 1번. 3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예, 기본적인 문제. 반면에 매출 원가라든지 판매 수수료 같은 게 직접 대응되는 방식인 것도 아시죠? 4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처음에 이걸 상으로 분류했다 중으로 다시 바꿨는데 볼까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만기에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유동성 대체하지 않았다. 그건 장기 채무,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대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BS 항목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BS에만 영향을 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만. 2번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 회계 처리했다. 매출 할인은 매출 차감 항목이에요. 이걸 영업의 비용 처리했다. 그 효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둘 다 손익계산서 IS 항목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 3번 장기성 매출채권, 매출채권 분류. 장기성 매출채권은 비유동 자산이 되고요. 매출채권 유동 자산이니까 마찬가지에도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그런 영향만 주겠죠. 반면에 감가상각비 과대계산 이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모두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이랑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비용과 그다음에 여기 자산 그렇게 연결되는 걸 봤을 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분석을 해서 푼다기보다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것만 파악해서 문제에 접근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5번) 문제. 아래의 자료에서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을 모두 얼마인가요? 자, 첫 번째 선입선 추법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상품. 조건 확인해야 돼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매입한 경우니까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도착지고 우리 회사가 판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판매자 입장이니까 도착지 인도 기준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은 아직 뭐 저당권 실행됐다는 말 없으니까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반품률을 합리적 추정 가능한 상태로 판매한 상품. 반품 판매의 경우에는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한다면은 기말 재고 자산에서 제외가 되니까 여기는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계 900만 원이 기말 재고 자산이 되네요. 중 혹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 제가 필승 합격 관련돼서 필승 전략에 대한 에듀윌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한 내용을 보시면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론에서 12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재무에게 5문제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다 모두 득점이 가능해야 되겠네요. 1, 2, 3, 4, 5에 대해서요. 예. 자, 원가액의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볼게요. 자, 보면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 70만 원, 판매부서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해당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조부서에서 사용한 비품의 감가상각비, 제조원가죠. 제조원가를 판관비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판관비 처리. 단기에 생산한 제품 모두 단기 판매되고 기초기말이 없다는 말은 모두 판매됐다. 그러니까 이 제조원가가 모두 팔렸다. 매출원가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한번 손익계산서 한번 그려볼까요? 보시면은 제일 상단 매출은 상관이 없었고 매출원가가 70만 원이었겠죠. 금액은. 제조원가가 처리 안 됐으니 과소하게 돼요. 작아진다. 그를 통해서 매출 총이익은 비용이 작아졌으니 과대해지겠죠. 그리고 이 동금액이 판관비로 처리하니까 판관비는 오히려 과대해지겠네요. 동금액이 작았다 커지니까 영업이익부터는 동일하게 되겠죠. 영업이익 또 여기 당기순이익 밑에 물어보지만은 전부 다 동일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보기를 보면은 옳은 걸 물어봤네요. 1번 제품 매출원가 70만 원 과소 맞네요. 매출 총이익 70만 원 과대가 돼야 되겠죠. 1번이 옳은 말이네요. 3번 영업이익은 그리고 당기순이익 4번 얘는 과소가 아니라 동일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돼요. 얘도 처음에 상으로 배치했는데 뭐 이런 문제 많이 연습을 해본 거니까 상이라기보단 충분히 중 혹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파악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의 기호를 잘 체크한 다음에 우리가 맞춰보는 거 많이 연습한 거잖아요. 득점하셨어야 돼요. 예. 득점을 못했 수도 있는데 득점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득점할 수 있게 대비는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7번 문제. 자, 광명의 원가 자료이다. 단기의 가공 원가 얼마인가요? 가공 원가를 물어봤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합계죠. 그랬을 때 여기 직접 노무비는 20만 원 나와 있고요. 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나왔네요. 제조간접비는 변동과 고정으로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 원가는 노무비의 3배야 이렇게 줬네요. 그럼 변동제조간접비는 노무비가 20만 원이니까 여기에 3배야. 고로 60만 원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죠.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박스 친 거 합계죠. 130만 원이 가공 원가가 되는 금액이 되겠죠. 이 130만 원이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계가 된 거죠. 제조간접비를 이 문제는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로 구분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거 아시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있을 때 이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는 다 변동비 요소만 있다. 제조간접비는 변동비와 고정비 요소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가공비니까 누구예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가공비가 된 거죠. 컨버전 코스트가 된 거죠. 예.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어요. 예.
8번 문제. 다음의 자료에 설명하는 원가 행태의 예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얘도 쉬운 문제죠.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한다. 이거는 고정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 증가한다. 이거는 변동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바로 혼합 원가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얘는 누구다? 준변동비를 말한 거죠. 준변동비를 말한 거고, 원가 함수식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얘는 y는 ax 플러스 b의 함수를 갖고 있는 거죠. ax가 변동비고 b가 고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성격. 자, 여기서는 전기요금이 그러겠죠. 직접 재료비는 변동비, 임차료나 수선비는, 임차료는 얘는 고정비 성격이 좀 강하죠. 수선비는 사항을 좀 봐야 돼. 하지만 준변동비 성격은 아니야. 확실하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되니까 가장 준변동비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죠. (9번) 문제. 얘도 중상을 고민했어요. 자, 상으로 배치했지만, 자, 얘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법으로 적용했을 때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 적용했을 때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평균법으로 먼저 계산해 볼까요?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예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보죠. 평균법은 두 축으로 나누면 되겠죠. 완성과 기말로만 나누면 돼요. 물량 팁박스까지 그릴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사실. 기초, 착수 1000개였죠. 그리고 800개 완성, 200개 기말이니까요. 그런데 평균법은 완성과 기말만 알면 되니까 완성은 800개고요. 기말은 200개고 완성도가 50%예요. 100개니까 합이 900개가 되네요. 완성품 환산량 900개가 평균법으로 계산한 거죠. 이번에 선입선출법 계산해 볼게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가공비만 계산하면 되겠죠? 선입선출법은 완성을 두 축으로 나누죠. 그래서 기초착수완성, 단기착수완성, 그리고 기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800개가 완성됐지만 기초가 300개니까 단기착수완성은 50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은 동일하죠. 200개고 완성도가 50%가 되고요. 100개고 그 다음에 기초는 300개인데 완성도가 40%니까 당해년도에는 40부터 100% 구간이죠. 60%가 되겠죠. 40부터 100%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하면 600, 그래 180, 780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몇 개냐? 둘의 차이는 120개가 차이가 나요. 예, 이렇게 풀면 되죠. 근데 얘를 조금 더 빨리 푼다면은 이렇게도 풀 수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론 때 보시면은 얘는 완성 500개고 기초가 300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둘의 차이는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120개다. 그러므로 사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이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기초의 물량, 바로 120개의 차이다.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볼 땐 뭐 바로 구한다기보다 우리 입장에서 그냥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서 차이를 계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바로 구하는 것보다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이론 설명할 때 그 그림까지도 좀 설명을 드린 적 있었죠. 뭐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이 기초에 대한 완성도라 했을 때 기초다 0%고 여기라면 40%고 100%고 그래서 만약 평균법을 여기서 노란색 척한다면 평균법은 이게 다 잡히는데 선입선출법은 여기만 잡힌다. 가공비의 경우 그래서 둘의 차이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 요게 둘의 차이 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더 빨리 풀 수 있었지만 요 정도 답이 2번이 된다. 자, 문제 10번 문제 볼게요. 이게 공손만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공손과 작업 회물도 같이 물어봤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의 최상급 문제가 됐고요. 틀린 걸 물어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정상적에서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공손원가, 정상 공손 말하는 거죠. 공손이 발생한 제조 부분에 부과하여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과정을 통해 모든 작업에 배부되도록 한다. 이거는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1번 아는 거고요. 2번 비정상 공손의 제조 원가 8만 원이고 처분 가치가 만 원이다. 처분 가치까지 좋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데 다음과 같이 해계 처리한다. 그래서 비정상 공손을 8만 원 제공품 잡혔으니까 제공품 없애면서 자, 처분 가치 만 원만큼은 공손품이란 자산 잡고요. 그 차이 7만 원을 공손 손실로 분기한 거예요. 3번 작업 회물이 정상적이면서 정상 작업 회물이란 거네요.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처분 가치를 제조 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 작업 회물이 비정상적이에요. 작업 회물 매각 가치를 제조 간접 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정상적이면 기타 수익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답이 그러니까 잡이익 같은 기타 수익 처리예요. 그 답이 4번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기타 수익 처리. 문제는 뭐냐? 이거 출제 범위 맞냐? 는 문제는 좀 있어요. 물음표는 붙어요. 이게 출제 범위가 맞아? 물론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제 범위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작업 회물이 출제 범위가 맞아? 작업 회물에 대한 개념을 우리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출제 범위가 맞아? 이러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 오류, 이 10번 문제 틀리신 분들 한번 이의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올답 처리될 수 있거든요. 혹시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한 50% 정도는 이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의 신청 이거 출제 범위 오류로 한번 문의를 한번 해주세요. 예, 시험을 봐야지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시험 보신 분들. 그렇다면 원가액의 문제로 본다면 뭐 이 문제는 그냥 틀렸다고 가정해 보면 6번 이거 조금 까다로워도 맞췄어야 될 것 같고요. 7 맞춰야 되고 당연히 8번 맞춰야 되고 9번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10번 문제는 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11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볼게요.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생산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인도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 보세요. 이거 아는 거잖아. 주요 자재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이야. 그러면 이건 뭘로 본다? 재화로 보기 때문에 재화 인도하는 거 재화의 공급 본다. 옳은 말이 되겠죠. 2번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국외에서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번 같은 경우는 좀 못 보셨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안 받고 그냥 반출하는 경우에는. 3번 볼까요? 주된 사업과 관련한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 이거는 우리가 부산물 같은 거죠.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3번이 답인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주된 여기서 포함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별도로 보고 다만 과세인지 면세에 대한 판단을 주된 여기 그러니까 주산물이죠. 주된 재화나 용역을 보고 판단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조금 까다롭게 나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산물, 부산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가 틀리냐? 주된 주된 용역 재화에 포함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별도로 보되 과세 면세 여부만 주된 그러니까 주산물이죠. 주된 거를 따라간다 이 얘기죠. 예, 주산물을 따라간다. 4번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렇죠. 이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얘기죠. 예. 무상이라 할지라도 예. 여기서 무상이란 말이 빠지더라도 왜냐면 유상은 원래 그렇게 보는 거고 용역의 공급 보는 거 무상이 빠졌지만 무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가가세 하니까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3번이 좀 여기서 틀린 말. 근데 조금 난도가 있어요. 2번, 3번 조금 난도가 있어요. 특히 3번도 조금 표현이 난도가 있기 때문에 상으로 표시했고요. 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모든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틀리죠. 이게 모든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정과 그리고 과세기간. 그러니까 예정신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모든 사업자가 둘 다 해야 된다는 말 틀리잖아요. 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법인도 일정 금액 이하면은 마찬가지 개인과 동일하게 1억 5천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1번 틀린 말. 2번 간이가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가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렇죠. 이때는 예정고지가 면제된다. 2번은 좀 까다로울 수 있죠. 하지만 1번에서 답을 찾았어야 돼요. 조기 환급이네요. 환급받기 위해 신고한 사업자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하지 않고요. 4번 폐업하는 게 폐업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12번도 약간 중 혹은 중상 정도 난도는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13번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 요구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1번이 답이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죠. 하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사업자임을 밝히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한다가 돼야 되잖아요. 2번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게 수입세금계산서 옳은 말이고요. 3번 면세사업자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죠. 4번 매입자 간의 세금계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가가치세 세 문제 중에서는 13번이 제일 쉬웠어요. 11번과 12번 난도가 좀 비슷해요. 중으로 표시됐지만 난이도가 좀 비슷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췄어야 되고 그리고 13번은 당연히 맞췄어야 되고요. 소득세법 볼게요.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비과세 이쪽은 잘 알아야 되겠죠. 1번 근로자가 출장 여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말한 거죠. 예. 요건을 다 충족하죠.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거죠. 업무에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소비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하잖아요. 2번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 원 식대. 그러니까 현물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식대. 이게 상향됐죠. 2023년도부터 월 10만 원이 아니라 월 20만 원. 그래서 약간 개정된 내용을 물어봤지만 뭐 중요 포인트죠. 비과세. 3번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예, 이게 자녀 관련된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관련된 비과세 월 10만 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예. 답이 4번인 거죠. 대주주인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사택 제공의 이익. 이게 근로자나 아니면 소액주주 임원의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출자 임원이라 표현할게요. 다시 보면은 근로자나 비출자 임원의 경우에는 사택 제공으로 받은 이익이 비과세하지만은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얻은 이익은 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그래서 4번. 예. 근데 1, 2, 3번이 워낙 좀 유명한 그런 비과세들이기 때문에 14번은 좀 득점이 되었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15번.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대비하는데 이 문제 나오면은 항상 좀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일단 사업소득이 여러 개 있네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일단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그러니까 비주거용이니까 상가죠. 부동산 임대업이죠. 일단은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얘네들은 합산되는 거죠. 얘는 합산되지 않죠. 부동산 임대소득이니까. 근로소득도 합산이 돼야 되겠죠.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 과세가 되는 거니까 종합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죠. 따로 과세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끝인 거죠. 그래서 2,800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답이 2번.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으로 배치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종합소득 합산이 되는 거고 부동산 임대소득이야. 그건 따로 얘는 합산되는 거 아니잖아요. 양도소득 분류과세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답이 2번이란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땐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뚜껑을 열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12개 이상 득점을 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2문제 혹은 11문제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전산세무 이거 합격하는 데 유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8의 해설 강의였고요. 예,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길 바랄게요. 예,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